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주차 인터넷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계속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1주차, 2주차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없이 제 방에서 녹화를 하는 거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많이 발달해 있는 사회이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주 첫 번째 강의로 교육사회학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육사회학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이 PPT는 강원대 황성희 박사 자료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내용도 약간 참고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사회학 이론적 배경에서 교육사회학이란 무엇인가랑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의 흐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하게 됐는데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 현상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수업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교육사회학에 대한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홍성 캠퍼스의 한 방의 모습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 상춘관의 식당입니다. 교직원 식당인데 여기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무처 직원 선생님들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전병호 선생님 찾아보세요. 교직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당을 이렇게 모두 일렬로 우리 강의실 같이 앞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향해 있어요. 여기 숨은 그림 찾기 총장님도 계시네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분들께는 초상권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총장님께 못 받았지만 쬐끄맣게 보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풍속이 바뀌었어요. 일렬로 모두 앉아서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보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조금씩 혼밥존 해가지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식당 배치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회 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밥 먹으면서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내리고 우리가 이제 감염을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렬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교육에 미친 영향, 이 학부생들은 요걸 좀 백자 이내로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게 과제였는데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과제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과제를 안 올리신 분들 계시면 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곧 초중고등학교도 개학을 하게 되고 4월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도 대면 수업 개강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간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 사실 학교 교육 기관이 생긴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문 닫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요 상황 하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회와 교육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제 교육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이제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교육의 이제 유형을 나눌 때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갖춘 기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행위, 이거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은 실제로 그 제도권 안에 있지는 않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의 형태, 비형식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어나는 교육 행위. 뭔가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게 무형식 교육. 그래서 이제 광의의 교육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최근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전부 교육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얘기할 때 인간에게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 인간에게 교육의 의미가 뭐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예요? 인간에게 교육이란 곧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교육 속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어느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처럼 교육받기도 하고 짐승처럼 교육받기도 하고, 여러분 교육학 개론에서 배웠잖아요. 그 숲속에 버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녀들, 숲속에서 발견한 소녀들, 얘네들이 늑대굴에서 살아서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그 의사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 배웠을 텐데, 우리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교육이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교육은 넓은 의미에선 그거 전부 다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협의의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사회학과 학교교육의 의미가 뭐냐?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개인들이.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회 한 제도인 학교교육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이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교육사회학에서 하는 일이고, 교육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은 사실은 이 제도로서의 학교교육, 교육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걸 얘기합니다. 교육을 그러면 왜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 보니 알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히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친구들도 막 갑자기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 저는 방학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을 다 만나서 어떻게 지냈구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계속 못 만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사회성, 사회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리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요즘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나 집단의 행위 양식, 가치, 습성을 내면화해가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부른다. 이 정의를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를 정의하는 거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사회화, 우리가 이제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거랑 교육 정의랑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행위 양식, 가치, 습성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 사회화. 그게 또 교육. 이제 기능주의론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대체로 우리가 교육사회학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화라고 하는 말로 거의 같이 씁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사회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듀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육을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크리크도 사회적 동화라고 교육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결국은 사회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가 다르면 사회화가 다르게 일어나는가?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적 사회화가 되고 한국에 살면 한국적 사회화가 되나요? 맞습니다. 사회가 다르면 다른 유형의 사회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서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한국에 살아요. 한 20년 정도 완전히 사회화가 거의 다 그 고착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 단계. 어쨌든 평생 동안 사회화가 일어나지만 요 정도에 이제 만났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다들 안전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가치도 달라요. 그 다음에 습성도 달라요. 먹는 음식, 입는 옷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어를 막 많이 쓰고 간판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자라느냐, 사람이 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육, 다른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태적인 것보다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판에 박힌 이런 구조보다는 동태적인 관계, 계속 변화하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관계를 더 강조를 하고요. 실제로 사회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과 집단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사실은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는 것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서로 이게 침이 튀는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 안에서 서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만지고 그 다음에 얼굴 만지고 이러면서 이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행동적인 것뿐 아니라 가치나 습성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요게 이제 구조가 되는 거고 구조들이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고 요게 이제 계속 피드백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교육, 즉 사회화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요거 사회화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1차 사회화 기관, 2차 사회화 기관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사회화 기관은 가정이나 또래 집단 이런 거, 2차 사회화 기관은 학교나 대중매체, 직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동물적인 존재에서 사실 태어나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점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회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 혹은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이 동물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변화해 가는 과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서의 이제 4가지 측면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보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변화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 속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 문화적인 체계, 그 다음에 가치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금방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워서 결국은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교육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계층 상승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교육을 많이 받나요? 그냥 힘든데 의무교육까지만 하고 말지, 우리 대학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 더 많이 공부하는 이유,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사회계층 상승이 가능하다. 가난한 혹은 그 노동자 계급이었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변호사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사회계층 상승의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이 갖고 있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불평등한 계층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결국은 또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계층의 상승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교육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불평등한, 계속 살기 어려운 상태로 되게 되는, 그거의 기준도 바로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의 능동성이에요. 교육은 능동적으로 사회 유지와 긍정적인 기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사회 유지와 사회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요. 그렇지만 교육이 사회 변화나 정치나 경제, 그다음에 사회 계층 이런 거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사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맨 처음에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형식적인 제도 교육이 시작되었던 순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 그렇습니다. 귀족의 자제. 그것도 귀족의 아들들만. 특히 조선시대 때에는 뭐 축첩제도가 있어서 그 양반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홍길동 같은 아비라 부를 수 없는 서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서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하긴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뭐 하겠어요? 과거를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정조 이후에는 그것도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사회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귀족의 아들, 그것도 정실 아들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 변화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정치 경제의 영향을 교육이 엄청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고등학교가 이제 무상교육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초등학교도 아주 우리가 근대교육이 시작할 때부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월세금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가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중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변화하면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학력은 최소 학력은 그 이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중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태가 됐고, 이제 작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최소 학력 수준이 고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교육을 둘러싼 사회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 플러스 사회학이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같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의 모든 과정이나 결과는 사회적이다. 지금 이제 교육하고 사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제로 하게 되면 사회학은 사회 질서를 연구하는 거고 교육사회학은 교육 질서를 연구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배경은 사회학 이론에 교육 현상을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뭐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사회학적으로, 교육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은 그래서 연구에서 뭐 하려고? 현재 교육 질서에 대한 탐구,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정의로운 교육 질서를 추구하는 것, 교육사회학이 지향하는 거 굉장히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름답죠? 그럼 이제 교육사회학이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찍 보세요. 일단 1920년대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때 20년에서 40년대 요때는 아직 교육사회학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사회학 자체의 이론이 아직 형성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 현상을,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요때가 1920년에서 40년대 요때 미국 중심이에요.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요때가 경제가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던, 그래서 공장 체제를 통해서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가 되었다가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이 일어나죠. 미국에. 그런 다음에 이제 버블이 쫙 꺼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휘청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업자 엄청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공장에 와서 기계제 그 노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교육이다. 이렇게 찾아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 현상을, 그러니까 교육을 가지고 어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게 교육사회학이 처음에 생기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1950년대가 되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 전쟁 났던 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그 제일 대장으로서 막 활동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이제 학문지향적인, 이제 실천지향적에서 학문지향적인, 이제 이론이 생깁니다. 이론적인 탐구, 교육사회학 이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전교육론이라 그래갖고, 교육의 사회적 기능, 사회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교육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 발전교육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론적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1950년대 60년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밑에는 우리나라 교육사회학 강좌가 처음 서울대학교에 1952년에 개설이 돼요. 52년 언제예요? 아직 전쟁 중, 우리나라 전쟁 중에
서울대학교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학교를 열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굉장히 심각한 시기였죠. 다 싸들고 내려가서 부산에서 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사회학 강좌가 여기에 사범대 그 교육과정 안에 그 개설이 되게 되고요. 1955년에 교직 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래서 1960년대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70년대 뭐 이쪽으로 쭉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그래서 요때는 교육과 사회에 관한 그 연구들을 소개하는 수준이 교육사회 실천지향적인 성격 굉장히 많이 띄고 있고 이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갑니다. 70년대에는 이제 기능론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제 교육의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교육이 과연 사회의 개혁이나 변화 이런 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교육이 답이야?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막 생기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등론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교육의 진짜 정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조류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신교육 사회학도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상황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가 막 엄청 진행이 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근대화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론이었잖아요. 이때는 지역사회학교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사회학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80년대 대학을 다녔지만 저 교육사회학 그때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학교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뭐 얘기했냐면요. 이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엄청 설명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1970년대고 80년대 들어가서 이제 1984년에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그 이전에는 제가 70년대 다닌 건 아닙니다만 84년 이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를 다녔는데 충남대학교는 1986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었던 시기에는 요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사회학이 1980년대에 과목이 생겼고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교육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판적 교육사회학, 갈등론, 신교육사회학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기 시작한 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와서는 이 신자유주의 모든 그 교육이나 아니면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거에 신자유주의 이론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되고 자율과 경쟁, 선택이 강조가 되고 집중과 선택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시장화, 교육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 공개가 되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교육은 국가적인 책무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교육의 시장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에는 그 IMF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시장화가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1950년대 이전에는 교육사회학 형성기예요.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 얘기를 했던 실천지향적 성격이었다면 50년대와 60년대 기능주의,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까지는 갈등주의, 갈등론, 그 다음에 신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 사실은 8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90년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 그래서 사실은 교육사학에서 여러분이 이론 얘기할 거 딱 3개만 하시면 돼요.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학. 그 다음에 뭐 이후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오늘날의 교육의 시장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는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이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